경기등대 2026년 7월호.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시각장애인 연합회에서 발간하고 있는 경기등대 소리 소식지입니다. 사단법인 경기도 시각장애인 연합회에서는 3종 소식지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경제사회 시사상식 정보를 점자책, 카세트 테이프, CD로 발간하는 경기등대. 교양수필 문화 정보를 카세트 테이프, CD 매체로 발간하고 있는 케이스 매거진. 경기도 및 복직의 최신 뉴스를 카세트 테이프, CD 매체로 발간하는 소리경기. 이상 3종의 소식지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경기등대의 소리 소식지는 편집 과정에서 내용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본 연합회에서는 홈페이지 www.eyes1004.com 웹 매거진과 넓은 마을 경기도 시각장애인 연합회 코너, 소식지 전용 어플리케이션 경기 보이스 톡톡과 유튜브 사단법인 경기도 시각장애인 연합회 채널에서 소식지 내용을 음성 파일로 청취가 가능하오니 많은 청취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문의 및 상담은 경기도 시각장애인 연합회 전화 031-213-7722 내선 4번 소식지 발행 담당자에게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2026년도 경기등대 점자 및 소리 소식지는 2월, 3월, 5월, 6월, 7월, 9월, 10월, 11월 연 8회 제작됩니다. 케이스 매거진과 소리경기는 매달 제작하여 연 12회 발행 예정이오니 구독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등대 파트별 목차 안내입니다. 파트 1은 등대 뉴스, 건강백서, 그것이 알고 싶다, 알면 도움되는 리빙 포인트로 구성되며 파트 2는 솔로몬의 선택, 알듯 말듯 우리말 바르기, 쏙쏙 상식백과, 알짜배기 경제팁, 소방 안전소식, 편집 후기로 구성되니 구독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기등대 2026년 7월호 파트 1 낭독을 시작합니다. 등대 뉴스, 광주시 소식,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 기간 연중, 대상, 광주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기초연금 수급자 중 돌봄이 필요한 65세 이상 1인 가구, 부부가구, 조성가구 등. 내용, 안전 안부 확인 및 말벗 서비스, 사회관계 향상 프로그램 등. 대상자에 따라 지원 가능한 서비스 내용이 상이함. 문의, 노인복지과 노인시설팀 031-760-5949. 하반기 청소년 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 사업. 기간 7월부터 12월까지. 대상 1. 연령 기준. 부와 모 모두 24세 이하인 청소년 부모 가구. 2001년 7월 1일 이후 출생자. 2. 자격 기준. 법적 혼인 또는 사실혼 관계의 부모가 실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3. 소득 기준. 부와 모의 월 평균 소득 합산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내용, 자녀 1인당 아동 양육비 월 25만원 지원. 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유의사항, 한부모 가족 아동 양육비 또는 청소년 한부모 아동 양육 및 자립 지원과 중복 지원 불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등에 따른 급여와는 중복 지원 가능. 거주지 가주원 소득, 혼인관계 등 자격 변동사항 발생 시 즉시 신고. 문의 여성가족과 여성친화팀 031-760-4694. 포천시 소식, 저소득 주민 및 자립준비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안내.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립준비 청년. 지원 내용, 2억 원 이하 주택 매매 및 전월세 임대차 계약 시 지급한 부동산 중개보수 최대 30만 원 지원. 신청 방법, 포천시청 토지정보과 방문 및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문의 토지정보과 토지행정팀 031-538-3146 경기도 콜센터 031-120. 광주시 소식. 농협은행 무더위 쉼터 운영. 이용 대상 누구나. 은행 거래 여부와 관계없이 자유롭게 이용 가능. 운영 기간 2026년 5월 15일 금요일부터 9월 30일 수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영업시간 내. 장소 농협은행 전국 영업점. 2026년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신청기한 예산 소진 시까지. 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 계층, 복지 사각지대 일반 저소득 가구. 제외 주거급여 수급자 중 자가가구,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과거 동사업 수혜 이력 가구 2년 이내. 지원 내용 단열 창호, 바닥, 건식 패널 시공, 노후 보일러, 가스 기름 설치, 출입문 공사 등 지원.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문의 기후에너지과 8082-6333. 구리시 소식. 최장장애 등록 시행일 2026년 7월 1일. 신청 기준 최장애 만성적인 중증 내분비 기능 이상이 있는 대상. 6개월 이상 인슐린 치료, 췌장을 이식받은 경우. 신청 방법 주치의와 상의하여 의료기관에서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및 구비서류, 진료 기록지, 검사 자료 등 지침 후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내방하여 신청. 문의 노인장애인복지과 031-550-8964. 2026년 65세 이상 구리시민 대상포진 예방접종 백신비 무료 지원. 1. 보건소 백신비 무료, 시행비 무료, 준비물 신분증. 2. 위탁 의료기관 42개소 백신비 무료, 시행비 본인 부담금 발생 19,610원. 준비물 일주일 내 발급한 초본, 신분증. 위탁 의료기관 현황은 보건소 홈페이지 참조. 접종기간 백신 소진 시까지. 감염병 관리과 감염병 예방팀 031-550-8644, 8645-8667-8849. 안산시 소식. 무료 법률 상담실 운영 안내. 상담 분야 변호사. 운영시간 매주 월, 화, 목, 금요일 14시부터 16시까지. 상담 분야 변호사 야간. 운영시간 매월 첫째, 셋째, 다섯째 주 화요일 19시부터 21시까지. 상담 분야 법무사. 운영시간 매주 수요일 14시부터 16시까지. 상담 분야 변리사. 운영시간 매주 수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다섯째 주 제외. 마을 동행법무사 운영 안내. 장소 사동 행정복지센터. 운영시간 매월 첫째, 셋째 주 금요일 14시부터 16시까지. 예약 문의 481-5752. 장소 백운동 행정복지센터. 운영시간 매월 둘째, 넷째 주 금요일 14시부터 16시까지. 예약 문의 481-6736. 평택시 소식. 7월부터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대상 확대. 평택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의 대상을 확대합니다. 대상자는 다자녀 가구와 장애인 가구이며 기존 중위소득 80% 이하였던 소득 기준을 100% 이하로 상향 조정해 수혜 대상을 넓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는 2자녀 이상을 둔 다자녀 가구와 장애인 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가구 중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는 양육 가정도 기저귀와 조제분유 구매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저귀 구매 비용은 월 9만 원 지원되며 대상자 중 산모의 사망이나 질병 등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또는 아동복지시설, 위탁 가정 아동 등의 경우에는 조제 분유 구매 비용 월 11만 원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지원금은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되며 자세한 지원 기준과 신청 절차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평택보건소 모자건강팀 031-8024-4401 송탄보건소 모자건강팀 031-8024-7293 안중보건지소 건강증진팀 031-8024-8618 경기도 소식. 법 앞에서 더 외롭지 않도록 취약계층 무료 소송 및 개인 파산 회생 지원. 무료 소송 지원. 지원 대상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도민 등. 사회적 약자,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소년소녀 가장, 요보, 아동 및 한부모 가정.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등. 선정기준, 지원 신청자 중 승소 가능한 경우 등. 패소가 분명한 사건 또는 법원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소송구조 결정받은 사건 등은 제외. 지원 범위, 변호사 수임료 지원 110만원, 수임료 전액으로 추가 수임료 없음. 송달료, 인지대 등 실비는 자부담이며 패소 시 상대 측 소송 비용을 부담할 수 있음. 지원 분야, 민사소송, 채권채무, 이혼, 가사사건 등, 각종 신청사건, 가압류, 가처분 등, 소장 작성, 고소장 등 대행. 문의, 경기도 법무담당관 031-8008-2888 개인 파산 회생 지원 및 채무자 대리인 선임. 지원 대상, 무료 소송 지원 대상자와 동일. 지원 내용, 변호사 통해 개인 회생 파산 및 대부업체의 불법 채권 추심 대응. 채무자 대리인, 현행법상 신용정보사, 은행, 카드사, 캐피털사, 사인 간의 채무 등은 해당되지 않음. 지원 범위, 변호사 수임료 및 기타 실비, 인지세 송달료 등 전액 지원. 단, 채무자 대리인 선임의 경우 기타 실비 미지원. 문의 경기도 콜센터 031-120, 경기도 법무담당관 031-8008-2888,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1899-6014. 경기도 시각장애인 플러스 지원센터 대표번호 안내. 사단법인 경기도 시각장애인 연합회 산하 시군 지회에서 운영하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 시각장애인 플러스 지원센터가 하나의 대표 번호로 예약 및 상담이 가능합니다. 경기도 어느 지역이나 1577-6668을 누르시면 경기도 시각장애인 플러스 지원센터 예약 및 이용이 가능합니다. 대표 번호를 사용함에 따라 이용하고자 하는 시각장애인 플러스 지원센터 번호를 별도로 확인할 필요 없이 하나의 번호로 쉽게 기억하고 편리하게 예약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내 시군 시각장애인 플러스 지원센터 예약 접수 및 이용요금, 운행시간, 이용대상 문의는 해당 지역 시각장애인 플러스 지원센터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등대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건강백서, 발목 관절염 초기 증상, 이것부터 시작됩니다. 자주 삐는 발목, 단순 염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발목을 자주 삐끗하는 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며칠 지나면 괜찮아지겠지라고 생각하며 파스나 찜질만으로 넘어가곤 합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발목 염자는 단순한 습관성 부상이 아니라 발목 관절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1. 발목을 자주 삔다면 확인해 보세요.
평소 걷다가 발목이 자주 접질리거나 조금 울퉁불퉁한 길만 걸어도 발목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드시나요? 혹은 오래 걷지 않았는데도 발목이 붓고 묵직한 느낌이 반복된다면 발목 인대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발목 인대는 관절을 안정적으로 지지하는 역할을 하는데 반복적인 염자로 인대가 늘어나거나 손상되면 발목이 쉽게 흔들리고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이 발목 불안정성을 방치하면 관절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발목을 자주 삐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만 지속되는 발목 불안정성은 시간이 지나도 자연스럽게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느슨해진 인대를 방치하면 뼈와 뼈 사이의 충격이 연골에 직접 전달되고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연골이 점차 닳아 발목 관절염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발목 관절염은 무릎 관절염과 달리 외상이나 반복적인 발목 염자가 주요 원인인 경우가 많아 젊은 연령층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이런 증상이 있다면 진료가 필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증상이 반복된다면 정확한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 발목 깊숙한 곳이 욱신거리는 통증, 양반다리를 할 때 발목 바깥쪽이 찝히는 듯한 느낌, 자주 발목을 접질리는 증상, 발목이 자주 붓고 묵직한 느낌, 운동 후 발목 통증이 오래 지속되는 경우. 이러한 증상은 발목 인대 손상이나 초기 관절염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4. 발목 관절을 살리는 치료가 중요합니다. 발목 치료의 목표는 단순히 통증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환자 본인의 관절을 최대한 오래 보존하는 데 있습니다. 발목 상태에 따라 손상된 인대를 재건하는 인대 재건술, 무너진 발목 정렬을 바로잡는 절골술, 관절 기능을 보존하는 다양한 재건 수술 등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관절염이 심해지기 전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자신의 관절을 더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발목은 몸을 지탱하는 주춧돌입니다. 발목은 우리 몸의 체중을 지탱하고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관절입니다. 반복되는 염자와 통증을 단순한 습관으로 여기며 참기보다는 원인을 정확히 확인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삐는 발목은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통증을 참고 버티기보다 정확한 진단을 통해 건강한 발목과 일상을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포스트중 발췌. 이상으로 건강백서를 마치겠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보이지 않아도 문화유산은 누릴 권리가 있다. 시각장애인 위한 궁궐, 왕릉 해설 확대. 문화유산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한다. 국가유산청 국능유적본부가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 영상 해설 서비스를 궁궐과 왕릉으로 확대 운영하며 장애인의 문화 접근권 보장에 나섰다. 이는 단순한 관람 편의 제공을 넘어 문화유산을 향유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포용적 문화복지 정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6월 11일 국가유산청 국능유적본부에 따르면 6월 18일부터 서울관광재단과 함께 오는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창경궁 등 4대 궁궐과 종묘, 조선 왕릉 태릉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 영상 해설 서비스를 운영했다. 현장 영상 해설은 시각장애인이 국가유산을 보다 안전하고 깊이 있게 체험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형태와 공간 구조, 방향과 거리, 역사적 맥락 등을 세밀하게 설명하는 전문 해설 프로그램으로 보는 문화유산에서 함께 경험하는 문화유산으로 패러다임을 확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참가자들은 창덕궁 인정전의 꽃살무늬 문창살과 태릉 능침의 성물 등을 직접 만져보며 궁궐과 왕릉의 역사적 가치와 아름다움을 입체적으로 체험할 수 있고 특히 시각에 의존했던 문화유산 관람을 촉각과 청각, 상상력으로 확장한 점이 특징이다.
보충 취재에서 국농 서비스 기획과 차지은 주무관은 기존 해설은 비장애인 중심의 설명 방식이어서 시각장애인이 공간 구조나 건축물의 형태를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현장 영상 해설은 공간을 시계 방향으로 세밀하게 설명하고 건축물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것은 물론 촉각 교구와 궁궐 모형을 활용해 직접 만져보며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돼 참여자 만족도가 높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사업은 장애인의 문화 향유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시각장애인에게 궁궐은 계단과 터, 불규칙한 바닥 등 물리적 제약이 많은 공간이지만 전문 해설사와 보조 인력이 동행하는 소규모 맞춤형 운영을 통해 보다 안전한 관람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차주무관은 궁궐 방문 자체가 쉽지 않은 시각장애인들에게 안전한 관람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큰 가치이다라며 서울관광재단과 협력해 참여자의 자택에서 궁궐까지 이동을 지원하는 미니밴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어 이동권과 문화 향유권을 함께 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비스 확대도 이어진다. 국능유적본부는 2023년 4대 궁궐을 시작으로 2024년 종묘, 2025년 태릉까지 운영 범위를 넓혔으며 올해 하반기에는 선정릉을 추가할 예정이다. 향후에도 조선 왕릉을 중심으로 대상지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운영 규모 역시 성장하고 있다. 연간 운영 횟수는 재작년 50회 수준에서 지난해 100회로 2배 확대됐다. 이는 장애인의 문화 접근성 확대 요구가 정책으로 반영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전문가들은 문화 복지가 단순한 지원을 넘어 문화권 보장의 영역으로 확장되는 흐름 속에서 이번 사업이 문화유산 분야의 대표적 포용 행정 사례가 될 수 있다고 평가한다. 이는 문화유산이 특정 계층의 감상 대상이 아닌 모두의 공공자산이라는 인식이 정책으로 구현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국가유산청 국능유적본부는 앞으로도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포함한 국민 모두가 국가유산을 누릴 수 있도록 접근성과 편의성을 지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뉴데일리 2026년 6월 11일 기사 중 발췌. 이것으로 그것이 알고 싶다를 마치겠습니다. 알면 도움되는 리빙 포인트. 하나. 참외는 랩으로 감싸 냉장 보관. 참외는 랩으로 하나씩 감싸 냉장고에 보관하자. 수분이 날아가 겉이 쭈글쭈글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아삭한 식감도 오래 유지된다. 둘. 플라스틱 빗 세척하는 법. 샴푸를 푼 물에 플라스틱 빗을 15분 정도 담근 뒤 안 쓰는 칫솔로 문질러 보자. 빗 사이에 낀 먼지와 머리카락을 말끔히 제거할 수 있다. 셋. 빗자루 솔에 박스 테이프 붙여보세요. 빗자루 솔에 박스 테이프를 붙인 뒤 바닥을 쓸어보자. 머리카락이 솔에 엉키지 않아 깔끔하고 청소 후 테이프만 떼어내면 돼 간편하다. 넷. 텀블러 속 음식 시원하게 마시려면 지퍼백에 물을 4분의 1 정도 채우고 물이 바닥에 가도록 세워서 얼려보자. 텀블러에 쏙 들어가는 두껍고 긴 얼음이 만들어진다. 다섯. 티셔츠에 기름 얼룩 생겼을 땐 티셔츠에 기름이 튀어 얼룩졌다면 주방 세제를 바른 뒤 베이킹소다를 뿌려 문질러 보자. 30분 뒤 미지근한 물로 헹구면 얼룩이 옅어진다. 여섯. 복분자는 씻지 말고 보관하세요. 복분자는 키친타월에 싸서 냉장고에 보관하자. 물로 씻으면 열매가 터지면서 비타민 성분이 씻겨나갈 수 있다. 먹기 직전 흐르는 물에 살짝 헹구면 된다. 7. 초파리 퇴치엔 구연산. 집에 초파리가 날아다닌다면 구연산을 써보자. 구연산을 푼 물을 분무기에 담은 뒤 싱크대 배수구나 쓰레기통에 뿌리면 된다. 8. 매실씨 쉽게 빼내는 법. 소금물을 활용하면 매실씨를 쉽게 빼낼 수 있다. 매실을 소금물에 1시간에서 2시간 이상 담근 뒤 방망이나 소주병으로 내리치면 씨만 쏙 나온다. 9. 버터 나이프 없을 땐
일회용 버터의 포장지에 포크로 구멍을 내 빵 위에 짜보자. 버터 나이프가 없어도 버터를 고르게 바를 수 있다. 열. 여름철 세탁기에서 악취가 날 땐. 여름철 세탁기에서 악취가 난다면 식초 한 컵을 넣고 세탁기를 돌려주자. 식초의 산성 성분이 곳곳에 곰팡이와 세균을 잡아 냄새가 사라진다. 조선일보 리빙 포인트 중 발췌. 이상으로 알면 도움되는 리빙 포인트를 마치겠습니다. 경기등대 7월호 파트 1을 모두 들으셨습니다. 파트 2로 이어집니다. 낭독의 김나미입니다. 경기등대 2026년 7월호 파트 2를 시작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선택.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친부모가 합의했더라도 성인이 된 혼의 자녀가 친부에게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A씨는 기혼 상태였던 친부 B씨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혼인의 출생자입니다. A씨가 태어났을 때 B씨는 A씨의 어머니와 양육비 지급 및 관계 정리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합의에는 B씨가 A씨를 보지 않는다는 조건과 일정 금액 지급 후 양육비 부담이 소멸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이후 법원 소송 과정에서 A씨의 어머니는 B씨를 상대로 A씨의 양육에 따른 일체의 부담을 주지 않기로 하는 내용으로 조정을 마쳤습니다. A씨의 어머니는 조정 이후에도 A씨를 성년이 될 때까지 홀로 양육했습니다. 이 경우 A씨가 성년이 된 후 친부 B씨를 상대로 어머니가 홀로 부담했던 양육 기간에 대한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1. 혼외자 A씨. 과거 합의나 법원 조정과 상관없이 친부가 저를 양육해야 할 법적 책임은 그대로입니다. 그동안 어머니가 홀로 부담한 양육비를 이제라도 돌려받아야 합니다. 2. 친부 B씨. 이미 친모와 양육비에 대한 합의를 마쳤고 법원 조정으로 양육 부담을 일체 주지 않기로 확정되었는데 이제 와서 추가로 양육비를 청구하는 건 부당합니다. 정답은 1번. 1. 혼외자 A씨. 과거 합의나 법원 조정과 상관없이 친부가 저를 양육해야 할 법적 책임은 그대로입니다. 그동안 어머니가 홀로 부담한 양육비를 이제라도 돌려받아야 합니다. 입니다. 이 사례는 A씨의 양육비에 대한 친부모의 기존 합의나 법원 조정 내용에도 불구하고 친부 B씨에게 과거 양육비 부담 의무가 여전히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입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법리를 근거로 판단하였습니다. 1. 이혼한 부부나 혼인외 출생자의 생모, 생부 사이에서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는 당사자의 협의나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가 정해지기 전에는 추상적인 청구권에 불과하고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의 내용과 범위가 확정되었더라도 그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에 양육비 채권은 친족법상의 신분으로부터 독립하여 처분이 가능한 완전한 재산권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의 내용과 범위가 확정되기 전이거나 확정된 이후라도 그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면 장래 양육비 채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복리에 반하여 그 포기의 효력이 자녀에게 미친다고 볼 수 없습니다. 2. 부모는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그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하며 자녀 양육 의무는 부모 중 누가 친권을 행사하는 자인지 또 누가 양육권자이고 현실로 양육하고 있는 자인지를 물을 것 없이 친자 관계의 본질로부터 발생하는 의무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합니다. 민법 제860조는 인지는 그 자의 출생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지 판결 확정으로 법률상 부양 의무가 현실화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부모의 법률상 부양 의무는 인지 판결이 확정되면 그자의 출생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양육자는 인지 판결의 확정 전에 발생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부담함이 상당한 범위 내에서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는 혼인 외의 자가 부양의무자를 상대로 인지판결 확정 전 미성년인 기간 동안 발생한 과거 부양료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고, 비록 혼인 외의 자가 부모 일방으로부터 성년에 이르기까지 현실적으로 부양을 받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혼인 외의 자는 부모의 소득과 재산 정도, 경제생활의 수준 등 재반 사정에 비추어 부모 일방의 부양만으로도 부모 쌍방의 생활 수준에 상응하는 정도로 충분한 부양을 받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육하지 않은 부모 일방을 상대로 미성년인 기간 동안의 과거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르면 이 사례에서 A씨는 어머니의 부양만으로도 부모 쌍방의 생활 수준에 상응하는 정도로 충분한 부양을 받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육하지 않은 친부 B씨를 상대로 미성년인 기간 동안의 과거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찾기 쉬운 생활 법령 정보, 솔로몬의 재판 중 발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솔로몬의 선택을 마치겠습니다. 알듯 말듯 우리말 바루기. 통할과 통괄. 장관이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되며 언론에서는 통할이라는 단어가 간간히 등장했습니다. 국무총리는 헌법에 따라 장관 임명 제청권을 행사하고 내각을 통할하며 국정 전반을 조정하는 막중한 자리다 등과 같은 기사가 총리 지명 이후 종종 눈에 띄었습니다. 그런데 통할이라는 단어가 자주 쓰이는 표현이 아니다 보니 통괄을 잘못 쓴 오자가 아닌가 생각하는 이도 있을 법합니다. 그러나 통할은 엄연히 표준 국어 대사전에 등재돼 존재하는 단어로 통괄과 비슷하지만 미세하게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통할의 정확한 뜻은 모두 거느려 다스림입니다. 통괄은 낱낱의 일을 한데 묶어서 잡음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통할과 통괄에는 모두 거느릴 통자가 들어 있습니다. 이에 두 낱말 모두에는 어떤 무리를 이끈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통할은 무리를 이끌어 다스리는 데 방점이 찍혀 있고 통괄은 흩어져 독립해 있는 것들을 묶는 데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총리 지명 관련 기사에 통괄이 아닌 통할이 등장하는 이유는 총리라는 자리가 모든 내각을 묶는 것뿐이 아니라 총책임자로서 모두를 다스려야 하는 의무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통할에는 통괄뿐 아니라 관할, 일정한 권한을 가지고 통제하거나 지배함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각을 통솔하고 지휘하는 총리를 설명하는 단어로 통괄보다 통할이 더 적확한 단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앙일보 우리말 바루기 중 발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말 바루기를 마치겠습니다. 쏙쏙 상식백과. 살 빠지는 주사는 어떻게 살 빼주는 걸까? 많은 사람이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다이어트를 합니다. 하지만 식욕을 조절하고 식단과 운동을 꾸준히 하는 건 매우 힘든 과정이기에 목적을 달성하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살 빠지는 주사인 위고비나 마운자로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이 주사를 맞으면 큰 노력 없이 살을 쉽게 뺄 수 있다고 알고 있을 텐데 원리가 뭘까요? 사실 이 주사제들은 다이어트 목적이 아닌 당뇨병 치료 연구에서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 안의 탄수화물은 포도당 같은 형태로 분해되어 혈액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혈당이 올라가고 췌장은 이를 조절하기 위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인슐린은 세포에 신호를 보내 혈액 속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 에너지로 쓰이거나 저장되도록 돕습니다. 이 외에도 간에 저장된 글리코겐이 다시 포도당으로 분해되어 혈액으로 들어가는 과정을 억제하는 등
여러 과정을 통해 혈당을 조절하는데 당뇨병 환자는 인슐린의 분비나 작용에 문제가 있는 경우입니다. 당뇨병 치료제를 개발하려면 여러 요소를 따져보겠지만 그중 하나가 포도당이 몸에 들어왔을 때 인슐린이 얼마나 분비되는지입니다. 그런데 연구진들이 당뇨병을 연구하던 중에 같은 용량의 포도당을 투여했을 때 입으로 먹어서 장을 거친 뒤 혈당이 올라가면 인슐린이 더 많이 나오고 수액으로 바로 혈액에 투약하면 인슐린이 덜 나온다는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똑같은 용량의 포도당인데 인슐린 분비가 왜 다른지 살펴봤더니 장에서 인슐린 분비를 조절하는 호르몬들 때문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장 호르몬에 GLP-1과 GIP가 있습니다. 장에서 분비되어 인슐린 분비를 돕는 호르몬을 통칭하여 인크레틴이라고 하는데 음식을 먹으면 장에서 인크레틴이 분비되어 췌장에 인슐린을 분비하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런데 인크레틴이 작동하는 조절체계는 아무 때나 작동하는 게 아니라 혈당이 올라갈 때만 작동한다는 중요한 특징이 있었습니다. 기존의 일부 당뇨약들은 혈당과 무관하게 췌장을 자극해 인슐린을 분비시켜 저혈당 위험이 있었습니다. 반면 인크레틴이 작동하는 조절체계는 음식이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필요할 때만 작동하는 스마트한 시스템이었기에 새로운 당뇨병 치료제의 타겟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인크레틴의 작용을 가지면서 더 오래 안정적으로 효과를 내는 약물을 만들고자 했고, 인크레틴을 모방한 약물 연구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임상시험에서 데이터를 확인해 보니 환자들이 점점 덜 먹고 체중이 감소하는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원인을 찾기 위해 추가 연구를 시작했고, 그 결과 GLP-1이 단순히 췌장의 인슐린 분비에만 관여하는 게 아니라 뇌의 식욕 조절 중추, 시상 하부에도 작용하여 배고픔 감소, 포만감 증가, 음식 섭취 감소의 변화를 보이도록 한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GIP가 작동하는 조절 체계까지 함께 작용하게 했더니 식욕 감소, 위 배출 지연, 몸에서 에너지 사용, 지방 대사 변화와 같이 여러 경로를 동시에 조절한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체중 감량 데이터를 보면 아주 다이나믹한데 GLP-1을 모방한 약물인 위고비는 비만 및 과체중 환자 2,000명을 대상으로 68주 동안 주 1회 2.4mg 주사를 시행토록 했습니다. 그 결과 평균 14.9%의 체중 감량 효과를 보였습니다. GLP-1과 GIP를 모방한 약물인 마운자로의 임상 연구에서는 비만 및 과체중 환자 2,500명 이상을 대상으로 72주 동안 주 1회 주사를 시행했는데 10mg과 15mg 용량을 투약한 그룹에서 절반 이상의 환자가 20%가 넘는 체중 감량 효과를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주사제는 누구에게 처방될까요? 일단 단순히 살 빼고 싶다는 이유로 처방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체질량 지수, BMI가 비만에 해당하는 30 이상이거나 체질량 지수가 27 이상이면서 아래의 질환을 가진 경우에 처방이 고려됩니다. 보다시피 엄청난 효과 덕분에 많은 사람이 이 주사제의 도움을 받아 살을 빼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식욕과 대사라는 생리 시스템을 조절해서 빼는 것이므로 약을 중단하면 요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식욕이 줄어 잘 안 먹다 보니 지방뿐 아니라 근육량도 함께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초 대사량이 낮아져 살이 쉽게 찌는 체질로 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주사제들은 미용 목적이 아닌 질병 치료제입니다. 대부분 약에는 부작용이 존재하고 이 주사제에도 구토, 메스꺼움, 위장장애, 변비 등의 부작용이 있습니다. 따라서 약에만 의존하는 체중 감량보다 건강한 식습관과 꾸준한 운동이 필요합니다. 궁금증이 해결되셨나요? 사물궁이 잡학 시리즈 중 발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쏙쏙 상식백과를 마치겠습니다. 알짜배기 경제 팁. 사업자 카드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할까요? 사업을 하다 보면 카드 사용은 필수가 됩니다. 재료비, 광고비,
운영비 등 대부분의 비용이 카드 결제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장님들이 카드를 선택할 때 단순히 연회비 카드 브랜드 정도만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업자 카드는 선택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오늘은 사장님 지출 구조에 맞는 실질적 혜택, 장기적인 혜택 기간, 사업 초기 발급 가능 여부, 유연한 이용 한도, 기대 효과로 분류하여 사업자 카드 선택의 5가지 핵심 선택 기준을 세세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1. 사업 운영비에 맞는 혜택인가? 사업자 카드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사업 운영비 구조에 맞는 혜택입니다. 예를 들어 재료비, 광고비, 운영비 같은 지출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카드가 실제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소상공인 비즈플러스 카드의 경우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출에 대해 캐시백 혜택,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합니다. 2. 혜택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가? 또한 카드 혜택은 기간도 매우 중요합니다. 일부 카드의 경우 초기에만 혜택만 제공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하지만 소상공인 비즈플러스 카드는 1년차 캐시백, 2에서 5년차 캐시백, 최대 5년 동안 혜택이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이는 사업을 장기적으로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에게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3. 사업 초기에도 이용할 수 있는가? 또한 사업 초기에는 금융상품 이용이 쉽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상공인 비즈플러스 카드의 경우 사업 업력 6개월 이상, CB 595점에서 964점, 9CB 2에서 7등급 등 비교적 넓은 기준으로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초기 창업자, 성장 단계 사업자 모두 활용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4. 이용 한도는 충분한가? 사업을 하다 보면 예상보다 큰 지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비 구입, 재고 확보, 운영비 지출 같은 상황입니다. 이럴 때 카드 이용 한도가 너무 낮으면 활용이 어렵습니다. 소상공인 비즈플러스 카드는 최대 1천만 원 이용 한도를 제공하며 사업 운영 중 필요한 지출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5. 실제 사업 현장에서 사용 가능한가? 마지막으로 사업자 카드는 사용 가능한 업종 범위도 중요합니다. 소상공인 비즈플러스 카드는 올해 사용 가능 업종을 168개에서 190개로 크게 확대하며 사업 운영 과정에서 더 다양한 지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6. 현명한 사장님의 사업자 카드 선택 기준. 위 내용들을 정리하면 사업자 카드 선택 시 다음 기준을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사업비 혜택 구조, 혜택 지속 기간, 이용 가능 대상, 이용 한도, 사용 가능 업종, 상품명, 소상공인 비즈플러스 카드, 신청 기간, 2026년 3월 24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금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발급 대상, 나이스 신용평점 595점에서 964점, 9, CB 2에서 7등급이고 업력과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 사업자 및 법인 사업자,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최근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 1,200만 원 이상 또는 최근 2개월 200만 원 이상, 지원 대상은 보증기관에서 검증하여 보증 승인 통지, 법인 사업자는 연회비 캐시백, 무이자 할부 혜택 미제공, 이용 한도, 카드 보증 최대 1천만 원, 신청 방법, 보증서 신청,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드림 앱 또는 전국 각 지역재단 영업점 방문을 통해 보증 신청, 카드 신청, 보증 승인 후 한 달 이내 IBK 기업은행 전국 영업점 또는 모바일 앱 IBK 카드 또는 기업은행 i1뱅크에서 신청 가능. 문의처 지역신용보증재단 1588-7365 1566-2566 IBK 기업은행 1588-2588 IBK 기업은행 블로그 중에서 발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알짜배기 경제 팁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양주 소방서 소방안전 강사 심영지입니다.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요즘에 많이 더우시죠? 여름의 시작인 7월달을 맞이하여 안전한 여름나기 소방안전 교육을 시작합니다. 7월을 떠올려 보면 저는 뜨거운 햇빛, 마구 쏟아지는 비, 쨍한 매미 울음소리, 갇힌 옥수수 이런 것들이 주로 생각이 나는데요. 본격적인 무더위 시작과 장마로 에어컨이나 선풍기 같은 냉방용품의 사용이 급증하는 시기입니다. 특히 올해는 예년보다 더 무덥고 비도 많이 온다고 하여 냉방용품 안전수칙과 우리 주변의 소방안전 장비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름철에 발생하는 전기화재의 상당수는 선풍기나 에어컨, 멀티탭에서 주로 시작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전기화재의 위험을 막기 위해 다음의 4가지를 꼭 확인해 주세요. 첫째, 에어컨은 반드시 고용량 멀티탭 사용하기입니다. 에어컨은 소비 전력이 매우 큰 가전제품입니다. 일반 멀티탭에 에어컨을 꽂으면 멀티탭이 버티지 못하고 녹아내려서 불이 나기 쉽습니다. 따라서 에어컨은 벽면 콘센트에 직접 꽂아서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에 선이 짧아서 멀티탭을 써야 한다면 마트나 인터넷에서 고용량 멀티탭 또는 에어컨 전용 멀티탭을 구입하시면 됩니다. 보통 일반 멀티탭은 허용 용량이 2000W 이하이지만 고용량 멀티탭은 4000W까지 견딜 수 있고 자체 차단기도 달려있어 안전합니다. 둘째, 멀티탭에도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멀티탭은 고장나지 않으면 평생 쓰는 줄 아십니다. 하지만 멀티탭의 안전 사용 기한은 보통 1년에서 2년입니다. 오래된 멀티탭은 내부 전선이 낡고 먼지가 쌓여서 합선 사고가 나기 쉽습니다. 만약 만졌을 때 미지근한 열감이 느껴지거나 겉보기에 변색이 되었다면 아까워하지 마시고 새 것으로 교체해 주셔야 합니다. 셋째, 실외기 주변을 비우기입니다. 에어컨 실외기는 뜨거운 열기를 밖으로 내보내는 장치입니다. 실외기 주변이나 그 위에 물건이 쌓여 있으면 열이 방출되지 않아 화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외기 주변에 쌓인 먼지나 낙엽, 특히 타기 쉬운 종이 상자나 비닐 등은 모두 치워주세요. 실외기가 통풍이 잘 되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넷째, 선풍기 사용 전 먼지 제거와 취침 시 타이머 설정하기입니다. 선풍기 화재의 대부분은 모터의 과열과 먼지 때문에 발생합니다. 선풍기를 사용하시기 전에 모터 후면의 공기 흡입구와 망에 먼지를 제거하고 전선이 눌리거나 찍힌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여서 전선에 손상이 없을 때만 사용하셔야 합니다. 또한 취침 시 밤새도록 선풍기를 틀어놓으면 모터가 과열돼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무실 때에는 타이머를 설정하여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주변의 소방안전 장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이 났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빨리 알아차리느냐입니다. 여러분의 안전을 크게 높여주는 맞춤형 소방장비 3가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음성인식 주택용 화재 경보기입니다. 일반적인 화재 경보기는 불이 나면 삐 하는 날카로운 기계음만 울립니다. 자다가 이 소리를 들으면 어디에서 불이 났는지 당황하기 쉬운데요. 요즘에는 화재 발생, 거실에서 불이 났습니다. 신속히 대피하세요. 하고 정확한 화재의 위치를 알려주는 음성형 감지기가 있습니다.
집안 거실과 방마다 이 음성형 감지기를 설치해 두시면 내가 어디로 대피를 해야 되는지 대피 방향을 알려주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둘째, 시각 진동 경보기입니다. 시각 진동 경보기는 손바닥만한 납작하고 둥근 패드로 소리 대신에 강력한 진동으로 화재 발생 사실을 알려주는 경보기입니다. 보통은 침대 매트리스나 베개 속, 거실 소파 방석 밑에 넣어두고 사용하며 화재 감지기가 연기가 열을 감지하는 순간 강력한 진동이 울립니다. 셋째, 소리로 찾는 음성 전멸 유도등과 스마트 지팡이입니다. 보통 다중이용 시설이나 아파트 복도에 설치가 되어 있고 화재 신호가 감지되면 비상구는 이쪽입니다 라는 안내 음성과 유도 신호음이 나와서 소리를 따라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장애물을 감지하면 진동이나 음성으로 위험을 알려주는 스마트 지팡이나 화재 알림을 스마트폰 진동으로 연동해주는 앱 기술도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모든 재난 상황은 예방이 최우선입니다. 오늘의 안전수칙을 잘 기억해 두시고 미리미리 대비하셔서 안전하고 시원한 7월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7월입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시원한 한 달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등대 파트 2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경기등대 소리 수십지 2026년 7월호를 마치겠습니다. 낭독의 이서석입니다.